어이, 노인네, 주차 똑바로 해놔!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안보국 출신 박동수 할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죠. 그는 1년 전부터 청담동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레 파킹 직원은 아닌데요. 동수 씨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들은 이미 귀를 닫은 듯 했어요. 3명의 건달은 그저 웃음을 터뜨리며 경비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동수 씨의 모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었죠. 아파트 경비가 꼴에 자존심은 있나 봐. 결국 다 남의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차 잘 보고 있어. 긁히면 경비원 따위 월급으로는 못 갚을 테니까. 동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손주 민호와 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로 약속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비실 유리창에 붙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과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박 씨, 무슨 일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영일 씨가 다가왔어요. 동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젊은 친구들이 장난을 좀 친 것뿐이죠. 하지만 영희 씨는 쓰러진 10,000원짜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니까요. 그냥 참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동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돈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는 경비실로 돌아갔어요. 유니폼 아래 그의 단단한 근육은 여전히 젊은 날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안보국 특수요원으로 나라를 위해 숨겨진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수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10시를 알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손주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는 작은 액자 속 민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내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낸 후 아들, 가족과 함께 살다가 얼마 전 독립한 그에게 손주 민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연락하려다 그만두었어요. 이런 작은 일로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동에서 일하는 이만식 씨가 다가왔어요. 박동수, 어제 그 젊은 놈들 때문에 속상했지? 내가 다 봤네. 동수 씨는 빗자루를 세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만식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겠나? 그냥 참고 살아야지. 젊었을 때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어제의 그 검은 외제차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주차장으로 들어왔죠. 창문이 내려가며 어제 본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야, 노인네. 어제 우리 차 긁힌 거 알지? 배상해. 동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차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요. 젊은 남자는 차에서 내리며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없으면 그냥 물어내. 우리가 이 동네 이규현 회장님 조카라는 거 몰라? 그 순간 단지 입구에서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건달 중 하나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노부부를 밀쳤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할아버지가 붙잡았죠. 이봐요. 사과라도 하세요. 동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말에 건달들이 돌아섰습니다. 뭐, 감히 우리한테 명령해? 동수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손은 빗자루를 꽉 쥐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5가지 제압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젊은이, 어르신들께 사과하고 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아파트에서 문제 일으키지 마십시오. 건달들은 서로 눈짓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동수 씨에게 다가와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안 되면 어쩔 건데? 너 같은 늙은이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동수 씨의 눈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그의 과거, 그가 안보국에서 훈련받았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구내식당에서 동수 씨는 조용히 짜장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시간이었죠.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길에서. 동수 씨는 뉴스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파트 주민들 중 몇몇은 그 광경을 보고도 그저 경비원이면 그냥 참아야지라며 지나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박동수 씨, 혼자 드세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층에 사는 최영호 씨였어요. 7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 그는 동수 씨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던 주민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혼자입니다. 동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호 씨는 동수 씨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 건달놈들 봤습니다. 박 씨가 참 대단하더군요. 저 같았으면 벌써 한 대 때려줬을 텐데. 동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돌렸습니다. 나이 들면 참는 것도 배워야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국가를 위해 숨겨진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요원이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목숨을 걸었던 날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저 평범한 경비원일 뿐이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그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내일 또 온대요. 영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다른 경비원들한테도 돈 뜯으려고 한다더군요.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야. 동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 국가를 위해 정의를 수호했던 그 마음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수 씨는 오래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오래된 신분증, 훈장, 그리고 그가 받았던 특수훈련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계속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언제 시간 되세요? 동수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 손주 얼굴 좀 봐야지.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단지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내일 그 건달들이 다시 온다면 동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임무를 앞두고 느꼈던 그 긴장감처럼 말이죠. 나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박동수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지. 그날 밤 동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훈련, 임무, 그리고 그가 지켜왔던 가치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경비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동수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 아파트 현관 앞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 다른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아침 조깅을 하고 돌아오던 주민 한 명이 말을 걸었죠. 동수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수 씨는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제의 그 검은 외제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파트 앞에 나타났죠. 이번에는 7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내렸습니다. 노인네 나왔어.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경비실을 향해 소리쳤어요. 동수 씨는 천천히 도시락을 덮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손에는 아직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동수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건달 두목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한테 대든 거 후회 안 해? 오늘은 내 월급 전부 가져갈 거니까 각오해. 동수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때 아파트 로비에서 최영호 씨가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영호 씨는 상황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봐, 젊은이들. 노인들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영호 씨가 말했어요. 건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하나의 노인네가 등장했네. 야, 너희 둘이 합쳐도 우리 한 명도 못 당해. 동수 씨는 영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마치 서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혹시 영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8구 작전에 참여하셨습니까? 동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8구 작전은 40년 전 극비리에 진행된 안보국 특수임무였어요. 그 작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설마 최 대위님? 동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영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네요. 박중희가 여기서 일하시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야, 뭐 웃고 있어. 우리 무시하냐? 건달 두목이 소리쳤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수 씨의 손에서 젓가락 하나가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젓가락은 건달 두목의 바로 옆 전봇대에 꽂혔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은 내 허벅지에 꽂힐 거야. 동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넘쳤습니다. 어서 사라져. 건달 두목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이거? 영호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노인이 아니야. 내가 알려주지. 이분은 대한민국 안보국 특수요원 출신이고 나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였지.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할아버지들 대단하시네요. 건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목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야, 오늘은 그냥 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수 씨와 영호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몸에서는 젊은 시절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건달 두목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 있던 다른 건달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어요. 동수 씨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의 몸은 수십 년 전의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지 말게, 젊은이. 동수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 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수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순식간에 그는 건달의 손목을 잡았고 칼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건달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잡았어요. 동수 씨는 그저 가볍게 눌렀을 뿐인데 그의 손목에는 강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걸 점혈공이라고 불렀지. 동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프지? 걱정 마.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옆에서 영호 씨도 한 명의 건달을 간단히 제압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동수 씨만큼이나 노련했어요.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몸에 밴 기술이 여전히 그의 근육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아파트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두 노인의 활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건달 두목이 중얼거렸습니다. 동수 씨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건달 두목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강태호라고 합니다.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태호군, 나이가 몇인가? 28입니다. 태호가 갑자기 얌전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수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내 나이에 자네 같은 젊은이를 때리고 싶지는 않네. 그러니 이제 여기서 떠나게. 그리고 다시는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게. 우리도 한때는 자네 같은 청년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지. 태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였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제 곁에 있었다면. 동수 씨는 천천히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게, 젊은이. 아직 늦지 않았어. 인생을 바꿀 수 있네. 태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태호야, 우리 그냥 가자. 이제 그만하자. 동수 씨와 영호 씨는 나란히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존경심이 깃든 눈빛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동수 씨와 영호 씨는 아파트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40년 만의 재회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생각도 못했습니다. 박중희님, 영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날 줄은. 동수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최대위님. 그런데 이제 그런 호칭은 그만둡시다. 이제 우리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니까요. 영호 씨는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라. 글쎄요. 오늘 우리가 한 일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은 시절의 기억, 그리고 오늘의 작은 승리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는 작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주민들은 동수 씨를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제의 일은 이미 단지 전체에 소문이 퍼진 듯 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드세요. 1층에 사는 할머니가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동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만식 씨가 다가왔습니다. 동수야, 넌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이제 그냥 참고 살지 않겠어. 우린 아직 할 수 있다니까. 만식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처럼 보였죠. 동수 씨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태호였어요. 그는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정장을 입고 경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태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수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호 군, 내 친구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네. 한번 가보겠나?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기회를 주셔서. 그날 저녁 동수 씨는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 민호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가 영웅이라면서요? 우리 아파트 아저씨가 그러던데. 동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동수 씨와 영호 씨가 건달들을 제압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안보국에서 일하셨다는 거. 동수 씨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그저 지나간 이야기야. 이제는 그냥 너희 아버지, 민호의 할아버지일 뿐이지.
다음 주말 동수 씨와 영호 씨는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변에는 여러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우리도 아직 할 수 있다. 만식 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동수 씨와 영호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호 씨가 바둑알을 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낚시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서해 바다가 이 계절에 좋다더군.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요. 민호도 데려가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정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들, 저 덕분에 취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정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수 씨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맙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동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수 씨가 노인정에 모인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용기는 여전히 이 사회에 필요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우리의 마음이 젊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춘이죠.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동수 씨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생의 황혼기, 그는 새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돈 없으면 몸으로 갚아야지. 어두운 골목길, 빨간 벽돌 담벼락 아래 한 여학생이 조폭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자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턱을 잡아 올리려는 순간 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어이 양아치 놈들, 그 손 치워. 조폭이 비웃으며 칼을 꺼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순식간에 조폭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학생과의 충격적인 인연은? 환갑을 바라보는 김준호는 여느 때와 같이 퇴근길을 걸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지팡이 없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로 말이죠.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빨간 벽돌이 늘어선 담벼락을 따라 이어졌어요. 이 길은 그가 30년 넘게 걸어온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그의 귀를 스쳤거든요. 제발요, 돈 없어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준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골목길 안쪽에서 한 여학생이 3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여학생의 멱살을 잡고 있었죠.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야지. 내 엄마가 진 빚은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남자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듯 낮고 거칠었어요. 김준호는 무심코 발걸음을 그들 쪽으로 옮겼습니다. 나이 들어 힘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젊은 시절 그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밴 감각이 그를 여학생에게로 이끌었어요. 아저씨,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김준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뒤를 돌아 김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엔 노인을 향한 경멸이 가득했죠. 할아버지, 집에 나가서 약이나 챙겨 드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경찰서에 동행해 드릴까요? 남자 중 하나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어요. 이봐, 늙은이, 여기서 꺼져. 안 그러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준호의 손목이 움직였습니다. 믿기 힘든 속도로요. 손목이 움직이고 그 다음 순간 칼을 든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나머지 2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 중 하나가 물었어요. 김준호는 천천히 걸어가 여학생의 손을 잡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건 좋지 않아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다음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남자들은 동료를 부축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김준호는 여학생을 바라봤습니다. 1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어딘가 성숙해 보였습니다. 김준호는 떨고 있는 여학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혼자 가기 무섭지 않나? 괜찮다면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지내도록 해라. 걱정 마라. 내가 해코지할 사람은 아니니까. 여학생은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김준호의 집은 생각보다 정갈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정성스레 관리되어 있었고 작은 거실 한쪽에는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민지는 호기심에 그 액자를 들여다봤죠.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김준호였고 여자는 민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분, 저희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김준호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렇게 생각하나?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다오. 민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헤어지신 거죠? 김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35살 때였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시한부 판정을 내렸단다. 3개월 시간이 남았다고 했지.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준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녀에게 상처 주기 싫었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떠났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단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민지가 물었어요. 김준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운이 좋았지. 다른 의사를 만나 삼성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희귀병이란 걸 발견했어.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단다. 2년 동안 치료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의 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요, 다시 그녀를 찾아갔을 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단다. 결혼한 줄 알고 미련을 접었지. 입을 열어 말할 용기가 없었어. 김준호의 눈에 그때의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어요. 저는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혼자 절 키우셨거든요. 그 말에 김준호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혹시 이수연이 아니니? 민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김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그의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말이에요. 그는 몸을 떨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혹시 내 딸일지도 모르겠구나.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진실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죠. 민지를 위협하는 조폭들을 먼저 처리해야 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왜 저런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니? 김준호가 물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요. 치료비 때문에. 김준호의 눈빛이 강철처럼 변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해 주마. 하루가 지나고 김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민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오랜 과거를 다시 꺼내야 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고 오래전 사용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아직도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여보세요, 강 반장님. 김준호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 씨? 20년 만이군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 아직 연락 가능한 분이 있으신가요? 강 반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몇 명 있지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김준호는 민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수연이 병으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된 일, 조폭들이 민지를 위협하는 일까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조폭들과 직접 마주하는 겁니다. 내가 정보를 모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조폭 두목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그들의 활동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즉시 전화를 걸었죠. 나 김준호라고 하네. 민지라는 학생과 그 어머니 이수연 씨에 관한 일로 이야기하고 싶네. 전화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누구세요? 한강 다리 밑, 오늘 자정에 만납시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군요. 김준호는 민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늘한 강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자정이 되자 여러 대의 차가 도착했고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김준호 씨? 이런 늙은이를 만날 줄은 몰랐네. 그런데 뭔 상관이라고 이 일에 끼어드는 거야? 김준호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힘이 넘쳤어요. 이수연 씨의 빚 얼마입니까? 두목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5천만 원이 넘었어. 이자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은 돼. 할아버지가 갚을 수 있겠어?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갚겠소. 대신 이수연 씨와 민지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시오. 두목과 그의 부하들은 폭소를 터뜨렸어요. 말이 웃기시네. 할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냥 민지를 데려오시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준호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북파 공작원 시절 익힌 동작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명의 부하가 바닥에 쓰러졌고 나머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봐, 이게 무슨 짓이야? 두목이 소리쳤어요. 김준호는 두목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어요.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소? 두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준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는 30년 전 북파 공작원이었소. 아마도 당신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절의 일이지. 내 말 잘 들으시오. 일주일 안에 돈을 갚겠소. 그리고 민지와 이수연에게서 손을 떼시오. 안 그러면 김준호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두목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돈을 받으러 오겠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김준호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평생 모은 5천만 원이 있었어요. 부족한 2천만 원은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민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폭들과의 대면부터 빚을 갚기로 한 약속까지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혼자서요?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김준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내 딸이라면. 아니,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단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저희 아버지일까요? 김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그날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김준호는 그동안 이수연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수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암 투병으로 지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김준호가 기억하던 그 아름다운 눈동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수연은 놀란 눈으로 김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어떻게 여기에? 민지를 통해 알게 됐어요. 내가
미안해요. 2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민지를 혼자 키웠어요. 당신의 아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김준호는 이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약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민지가 우리 딸이라면 내가 도와줄게요. 빚도 갚고 수연 씨 치료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참 다행이에요. 사실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김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기암이에요. 의사는 석 달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요. 민지가 혼자 남을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김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 이수연을 떠났는데 이제는 이수연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죠. 걱정 마세요. 내가 민지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가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이수연은 약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준호 씨. 이제야 마음 놓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준호와 민지는 병원 상담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두 분은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친자 확률이 99.9%입니다. 김준호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준호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 딸이구나. 내 딸. 그날 밤 김준호는 조폭 두목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돈 준비됐습니다. 내일 만납시다. 다음 날 김준호는 모든 돈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두목은 돈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건넸어요. 이제 이수연 씨와 그 딸에겐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두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김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소. 그냥 약속만 지키시오. 김준호는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특수요원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된 사람, 정치인이 된 사람, 기업가가 된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김준호의 사연을 듣고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준호 형, 이수연 씨를 미국으로 데려가세요. 제가 아는 최고의 암 전문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옛 동료가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깊이 감사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서둘러 이수연의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준호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았어요. 김준호 씨,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상치 않네요. 의사의 말에 김준호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어요. 20년 전 겪으셨던 병이 재발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준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시한부 판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민지와 이수연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러니한 운명이었어요. 그는 민지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제 막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딸에게 또다시 이별을 준비하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괜찮다. 그저 오랜만에 너와 내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게 꿈만 같아서 그렇구나. 다음 날 김준호는 병원에 누워있는 이수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준호 씨, 미국 치료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보다 민지에게 돈을 써주세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수연 씨는 살아야 합니다. 민지를 위해서라도요. 이수연은 김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도 무슨 일이 있나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김준호는 망설이다 진실을 말했어요. 20년 전 그 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다시 만났는데. 김준호는 이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요. 그날 저녁 김준호와 민지는 이수연의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어요.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수연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이제 함께 살아요. 김준호와 이수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그래, 함께 살자.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가족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민지는 아직 두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가족의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김준호와 이수연은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했어요. 민지에게 진실을 언젠가는 말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이 행복한 순간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수연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새로운 치료법이 그녀에게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이수연 씨의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 김준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수연과 민지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지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내일 퇴원하신대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거 참 다행이구나.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곧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김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는 민지에게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의사가 실수로 말한 것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더욱 밝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이수연은 휠체어를 타고 김준호의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준호 씨, 제가 나았어요. 이제 제가 당신을 돌볼 차례예요. 김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아진 거야?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기적이래요. 김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기적이구나. 이수연은 김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기적을 믿어요. 우리가 2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 당신도 반드시 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병원 정원에 나와 앉았습니다. 가을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민지는 두 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법학과예요. 김준호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법학이라고? 왜 하필?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약자를 보호하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김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정의의 가치를 딸이 이어받겠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준호의 주치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준호 씨, 우리가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최신 약물인데 이수연 씨와 같은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김준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년 후, 김준호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수연이 있었고 민지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웃으세요, 아버지, 엄마.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준호와 이수연 모두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놀라워했지만 세 사람에게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들을 살린 것이니까요. 준호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수연이 물었어요. 김준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우리 결혼부터 하자고요. 20년이나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죠. 이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민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학교 법학과 2학년이 되었고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엄마, 우리 앞으로 100년은 더 함께해요. 김준호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인생이란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로 측정되는 것이므려. 어쩌면 그의 시한부 판정은 그에게 진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민지야. 우리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자꾸나. 비록 늦게 만났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 소중하니까. 세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봄날의 햇살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인생의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따뜻한 봄날처럼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